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집값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무조건 6억 원까지로 묶는 초강력 규제입니다. 다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급제동을 건 건데 발표가 나오자 당장 강남 인기 아파트 단지에선 호가가 2억 원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화 기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과 교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주택 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를 제한한 건 처음입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량이 제한되다 보니 연소득 6천만 원 차주가 10억 원 주택을 살 땐 규제 전후 한도 변화가 없지만 연소득 2억 원 차주가 20억 원 주택을 사면 주담대 한도는 8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과도하게 빚을 내서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포 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대부분 받으세요. 특히 7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신다 보면 30억 정도까지는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전세를 낀 갭투자 역시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등의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 총량 역시 25% 축소하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하려던 계약을 대출 규제 때문에 급하게 땡겨가지고 저희가 오늘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하루 차이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강남에선 호가를 2억 원 낮추거나 급매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규제 없이 대출만 강력하게 조이는 핀셋 처방이 나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취득세 강화 등 과세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폈다가 실패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더 매겨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며 다른 대책으로 관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수요 가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를 거라고 약속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공시지가 인상,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 등 대책을 수차례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은 제외될 거라는 관측이 유력했고 첫 번째 선택은 초고강도의 대출 조이기였습니다. 정부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온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공급 확대 세 가지 대책 가운데 대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이른바 영끌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구매를 사실상 봉쇄하고 실수요 주택 구매에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내줘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누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금융위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진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공지를 통해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초강력 규제가 갑자기 발표된 만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아람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오늘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건데 왜 6억 원입니까? 네, 금융위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과 소득 대비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건데요. 주담대 6억 원을 30년 동안 갚는다고 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가구 소득으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금융위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6억 원 넘게 빌린 차주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럼 현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사게 되고 젊은 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한번 살펴보면요.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8천만 원이 줄고 신생아 특례 대출 역시 한도가 1억 원이나 줄게 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한도가 모두 줄었습니다. 당장 자본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와 현금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사게 되는 거 아니냐, 즉 실수요자에겐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지적도 쏟아졌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젊은 층이 상실감을 느끼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건은 이런 초강수가 시장에 먹히느냐일 텐데 어떨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 일부에선 벌써부터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상급지 상승세가 주춤할 거란 전망과 대출 규제 약발이 먹힐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궁극적으론 공급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우수한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이러한 종합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죠. 정아람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의 첫 조사에 출석합니다. 다만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 요구하며 내일도 일단 주차장 앞까지만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오늘 지하 주차장을 전면 차단하겠다며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은 내일 10시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준비로 종일 분주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나와 동선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는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현관 출입을 전제로 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통로엔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다 차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출입이 되는 게 아니라며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박 특검보는 이 역시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죄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겁니다. 박 특검보는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서울고검에 나오되 현장에서 출석 방식과 관련한 조율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내일 현장에서 오랜 시간 대치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끝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곧바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출석할 때는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취재진에게도 지지자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특검 조사만큼은 지하주차장 비공개 소환이 성사되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내일 출석할 때도 조은석 특검보다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가기로 했다는데 현장에서 출석 방식을 조율하는 걸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박병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 띤 얼굴을 보이고 손을 들어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지지자들 쪽을 가리지 말아달란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랬던 윤 전 대통령이 내일 특검 조사 땐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며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검에 출두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결국 내일 오전 10시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현장 조율을 거쳐 공개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등 3명이 조사에 입회합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초록색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 중 유일하게 조은석 내란 특검의 선배로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내기수 차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땐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 현장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 선배인 김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만 특검이 받아준다면 늦은 조사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본인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가능하다며 가급적 조사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일 조사는 어떻게 될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지하주차장 아예 차단하겠다는 이 특검 설명을 들으면 작은 틈도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하주차장을 아예 차단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비공개 출석 여지를 없앴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현장에는 출석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박 특검보는 지하주차장 앞 대기는 불출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네. 혹시라도 내일 조사가 무산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은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계산한 셈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차장까지 오고 돌아간 걸 출석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불출석은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명분이 됩니다. 법원이 특검 출석을 전제로 앞서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만큼 불출석을 이유로 다시 청구하면 발부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게 집행까지 된다면 아예 특검팀 손에 끌려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내일은 조은선 특검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가 입회를 한다면서요? 네, 내일 입회 명단을 한번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조은석 특검보다 사법연수원 내기수 선배인 검찰 선배죠. 김홍일 변호사가 입회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윤곽근 변호사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도 윤 전 대통령 조사받을 때 윤 변호사가 입회를 했습니다. 윤 변호사와 조은석 내란 특검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데요. 내일 출입 방식 등 현장에서 조율할 부분들을 생각하면 윤 변호사보다 조 특검의 선배인 김 변호사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선배라고 해서 내란 특검이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피의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자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보다 알 권리가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일 조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결코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을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란 재판 지금 그냥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으로 안 가고.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모습은 역사적인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내란죄를 저질러서 특검 조사를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과 사진으로 담기는 건데 이걸 피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저희가 실시간 특보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도현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지 11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경호처 차량에 태우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퇴원과 함께 특검이 정당한 소환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밀며 대기 중인 경호처 차량으로 다가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태운 뒤 자신도 반대편 차문으로 올라탑니다. 차량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병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지난 16일 지병 악화를 이유로 입원한 지 11일 만입니다. 입원한 날은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과 명태균 의혹 수사팀이 동시에 소환을 통보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추가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김건희 특검 수사에 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수사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 퇴원과 함께 특검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정당한 소환 요청을 한다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팀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소환 조사 계획 좀 있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혹시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조사는 김건희 특검팀뿐 아니라 VIP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 김 여사 개입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도 실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김산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퇴원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도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이치 명태균 건진법사, 이른바 3대 의혹을 맡을 특검보를 결정하고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그간 수사팀 구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껴왔습니다. 16가지 의혹 관련해서 팀 구성 논의하시나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내부 논의를 통해 도이치, 건진, 명태균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맡을 특검보와 수사팀 구성이 결정됐습니다. 우선 검찰 출신 김영근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주가 조작 수사를 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특검보는 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 시절 불법 대출 및 주가 조작 의혹을 받던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 등 경험이 풍부합니다. 계좌 추적, 디지털 자료 분석이 가능한 심층 수사팀을 신설했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인 박상진 특검보는 건진법사 사건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인천지검 강력부장을 거친 박 특검보는 김해산단 수사 당시 금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특수수사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이러한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수사는 오정희 특검보가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특검보는 검사 시절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기소하는 등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3대 의혹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최준영 총경 등 파견 경찰을 중심으로 부장검사를 투입해 팀을 꾸릴 계획입니다. 오늘 남부지검에서 3부 토건 자료를 넘겨받은 민중기 특검은 조만간 건진법사 자료도 받을 계획입니다. 주말 새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을 직접 소개하면서 서해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청와대 영빈관 초청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오찬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소홀했다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많이 들리는 얘기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행사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와 특별 초청 대상자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 여성 참전 유공자 이춘자 씨와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도 왔습니다. 최 전 함장은 JTBC에 진보정부 대통령이 초청하는 오찬은 처음이었다면서 서해를 수호하신 영웅들이라는 소개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4.19 혁명에 뛰어든 이해학 목사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 고 문재학 열사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 등 민주화운동 인사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참석 인사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919년 4월 진천 만세운동에 참여하시던 중에 순국하신 고 박도철 선생님의 증손녀 박명현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조국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박명현님.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현충일 추념사와 국무회의에서 보훈정책 강화를 잇따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폭넓게 보훈에 국가에 희생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지속 가능한 그리고 계속 지속될 사고라고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 강조해온 보수 확장 전략의 연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장관에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가 계엄 세력 척결을 강조하면서 국방부 차원의 별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면서 관련 지휘관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으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군의 사기가 땅에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과제로 군의 사기 진작을 꼽으며 정신력과 자신감을 살려주는 일이 어떤 무기 체계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하면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하고 하면은 또 다른 골마 터지는 아픔이 있다. 그래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그래야만이 거기서 새살이 나온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을 전면 중지시킨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3일 비상계엄 이후 약 7개월 동안 공석이던 국방장관에 지명됐습니다. 공식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내란 국조특위위원장을 지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군사법원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군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풀려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문 전 사령관 측은 노상원 씨에게 넘긴 정보가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유임을 놓고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여당과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양곡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쌀이 과잉 생산되는 걸 미리 막아보자며 보완책을 내놨는데 적극 매입을 요구해온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기존 법안은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한다라고 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보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민주당 농해수위위원들은 송 장관과 1시간 30분가량 논의를 벌인 끝에 송 장관이 제시한 절충안을 올해 수학기 이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당해년도 쌀 수급을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쌀이 과잉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60만 톤 외에 그 이상의 어떤 매입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정부가 매입을 해 가기로. 쌀 대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강력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량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기존 생산량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남는 쌀을 다 매입하려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건데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윤 전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총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유임된 뒤 농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 공약이 후퇴할 거라고 우려해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미국이 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에도 국방비를 GDP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증액 방침을 못 박은 건데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문제 역시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입니다. Allies in Europe and our NATO allies can do it. I think our allies and our friends in the Asia-Pacific region can do it as well.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를 선례로 들며 한국에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나토와 유사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우리에게도 있다며 협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약 66조 원 규모입니다. 이걸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국방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나 약 120조 원이 됩니다. 국방비를 2배 더 늘리는 건 국가 총예산 항목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문제로 단기간에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첫 관문은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와 방위비, 국방비 증액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협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대응책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위성락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추진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주변에선 늦어도 7월 말 이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양보 없는 무역 전쟁을 이어가던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히토리와 반도체를 두고 상호 수출을 제한해왔던 조치를 취소하며 한 발씩 양보를 한 건데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역시 참고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마련한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We just signed with China yesterday, right? Just signed with China. 앞서 미중은 지난달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45%와 125%까지 높였던 관세를 각각 30%와 10%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히토류 수출 통제와 반도체 수출,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주고받으며 서로 대립했습니다. 결국 이번 합의를 통해 이런 통제를 모두 없애기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를 공급하면 맞대응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When they weren't delivering the rare earth magnets, we started putting on our countermeasures, right? We cut planes, ethanol. Marco Rubio put out that students may not be able to come to America. When America and China are working well together, it all works great for the world. 중국 역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중 경제무역 협의체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양국의 합의는 앞으로 남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미국과 관세 합의를 앞둔 가운데 백악관이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이 건설사 관계자들을 지역구 사무실 옥상으로 초대해서 흑염소탕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일부가 고마운 마음에 돈을 각출해서 의원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국토위원과 건설사 관계자들 사이에 크진 않지만 돈이 오갔다는 건데 해당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건물 6층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 계단, 음료수와 라면, 각종 식자재와 주류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싱크대와 버너가 보이고 불을 붙이는 토치와 연료, 이동형 화로도 비치됐습니다. 식탁과 의자를 잘 배치한 이 공간은 영업하는 식당이 아니라 일반 건물 옥상입니다. 허 의원은 지난 2022년 가을 이곳에 전 현직 국내 유명 건설업체 홍보 담당 임직원 20여 명을 불렀습니다. 의원실 한 보좌관이 보양식 흑염소탕을 끓였고 술과 함께 저녁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자 출신인 허 의원은 과거 건설업계를 출입하며 알았던 분들을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초대해 대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식사 도중 대형 건설사 관계자 한 명이 대접을 받았으니 돈을 걷어서 드리자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참석자들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돈을 각출했다고 했습니다. 현금이 없는 참석자는 근처 현금 인출기를 찾아서 돈을 뽑아오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현직 의원이 옆에 있는데 못 내겠다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참석자는 돈을 거둔 건 의원이 되고도 잊지 않고 불러 염소탕까지 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자는 취지였다며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건설사 관계자들이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돈을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허 의원은 고마운 마음으로 염소탕을 대접했을 뿐 돈을 주는 것을 본 기억도 받은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정부 고위 인사들의 통화 상세 기록이 유출됐을 우려가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통화 상세 기록 관련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게 맞지만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조사단 내부에서도 실제 유출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JTBC 보도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CDR, 우리말로 통화 상세 기록입니다. 특정 인물이 누구와 어디서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내역입니다. 국가 주요 인사의 CDR을 알면 동선과 보안시설 위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민감 정보입니다. 당시 JTBC는 이 CDR 정보를 다룬 서버에서도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SKT 해킹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민간합동조사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주 이런 내용을 최종 발표 내용에 포함한 걸로 추진했습니다. 다만 CDR이 유출됐는지 여부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KT 해킹이 시작된 시점은 당초 발표한 2022년 6월이 아니라 이보다 앞선 2021년입니다. 그런데 유출 여부를 따지기 위해 필요한 로그 기록은 1년치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2024년 이전 기간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암호화가 이 정도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SKT는 그동안 이 CDR을 암호화해뒀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유출될 리 없고 유출됐다 하더라도 이중 방어막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합동조사단은 암호화가 아니라 정보 일부를 가린 비식별화 조치를 한 데 불과하다고 지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발견한 악성 코드 개수도 당초 발표한 25개에서 30여 개로 늘어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게 세금을 들여서 추가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를 상대로도 특혜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9월에 복귀하겠다며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을 추가로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직한 동안 수련을 제대로 못해 내년 2월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인데 수련 시간을 단축시켜 내년 8월에 시험을 한 번 더 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공의협의회는 한성존 아산병원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런 내용 등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합의서 하나를 통해서 극적 타결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반영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협의사항이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의학회는 시험 출제와 관리, 비용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전문의 시험은 36억 원가량 세금이 들어갑니다. 저연차 사직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다 보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추가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학회 관계자는 특히 수련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반대가 큰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 밖에도 본인들이 가야 할 수련 병원의 정원을 보장하고 군 입대 연기 등도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단체 등에선 사과가 우선이라며 특혜는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국민들 환자들을 입었던 피해는 최소한 그런 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자꾸 어떤 조건을 내걸고 들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있느냐. 의대 총장들도 일부 의대생이 유급과 재적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지난 5월 각 의대는 수업을 거부한 8,300여 명에게 유급과 재적을 통보했는데 이를 되돌리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교육부도 올해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국을 찾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 이건 정말 문제였다고 입을 모으는 게 있습니다. 바로 K택시입니다. 바가지 요금과 난폭 운전으로 갈수록 악명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심각한지 이은진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명동 거리에 형광조끼를 입은 단속원들이 섰습니다. 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를 하는 택시를 잡으러 온 겁니다. 시작과 동시에 한 건 포착합니다. 택시를 타려다 물러서는 외국인 관광객. 확인해보니 승차 거부입니다. 광장시장이 적힌 지도를 보여줬는데 글을 못 읽는 척한 겁니다. 못 봤다니까 한국말을 내가 왜 자꾸 억울하게 만드냐.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기본 요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 보통 이 정도 거리는 택시 운전사들이 승차 거부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평균 나이 60대 중반 단속원들은 이런 택시들을 쫓아 종일 뛰어다녀야 합니다. 내렸어. 저 까마로. 적발된 기사들 변명도 다양합니다. 비대증 있어. 소비를 빨리 급해가. 급하게 오느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니. 바가지도 성행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명동부터 홍대 입구까지는 택시 요금 약 1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인 척을 해서 과연 얼마를 부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만 원을 부르더니 어물쩡거리는 사이 만 원을 더 올립니다. 20,000. 플러스 10,000. 이건 만 원 정도 더 주셔야 됩니다. 정상 요금의 2배를 받으려 한 건데 이런 일 외국인들 사이에선 흔합니다. So when we only traveled like meters, 500 meters, and they charge us at 10,000. 소셜 미디어에서 K택시는 악명이 높습니다. 손님을 태운 채 옆 차랑 싸우거나 욕을 하지 마세요. 난폭 운전 경험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y drive relentlessly, dangerous. Yesterday, I was in an Uber. He went 100 kilometers an hour. 서울시는 이달부터 외국인들에게 불편 사항을 묻는 조사를 시작하고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분들 친절하고 정직하지만 일부 이상한 이들이 K택시의 악명을 높이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육교가 잘린 상태로 완공을 앞둔 신축 오피스텔이 JTBC 보도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끊어진 육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 번화가와 상가가 육교로 이어진단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육교가 뚝 끊어져 있던 겁니다. 육교가 뚝 끊어진 이 오피스텔은 다음 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틀간 사전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날 시행사 측이 지하주차장 점검을 못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겠다고 그러면 못 내려가게 하고 위험하니까 가지 마시라고. 등치들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저하고 남편하고 둘이 그걸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입주 예정자가 지하로 내려가 보니 천장엔 물이 샌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위에 누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난감해하면서 누수는 빨리 고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하주차장 바닥과 벽면엔 물이 흥건했고 물샌 자국이 천장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물기를 말리려는 듯 열풍기를 여러 대 설치해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가 지하실 하자를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하자를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전을 위해 통제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시공사 측은 입주자들이 문제 제기한 지점들은 누수가 아닌 결로로 확인됐다며 일부 누수로 보이는 부분은 즉각 보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닷새 남긴 어제도 바닥과 천장엔 물이 샌 얼룩이 그대로였고 바닥은 물로 흥건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양시는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부산 바다에 위치한 수변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식처인데 최근 이곳을 이렇게 해파리떼가 뒤덮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역시 해파리 쏘임 사고 우려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역에서 600m 떨어진 친수공원입니다. 야간 조명이 바다를 비추는 순간 물속 해파리떼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도 엄청났습니다. 해파리떼를 발견한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농구장 크기보다 큰 면적이 수면을 뒤덮었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나옵니다. 30m, 20m 가까이 돼서 이거 너무 많아서 징그러운데. 몇 가지 왔네. 잡아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신고했어요. 약하지만 독성을 지닌 보름달 물해파리였습니다. 수온이 오르고 연안 개발이 늘면서 서식지가 급증한 탓입니다. 인공 구조물이 증가해서 얘네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 환경만 맞아 떨어지면 대량 발생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해파리 바다도 망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진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반 해파리 반입니다. 바닷속에도 제철을 맞은 멸치는 없습니다. 60kg 상자 수십 개에 해파리만 흘러 넘칩니다. 3월달부터 계속 지금 조업을 하는데 다른 어종도 안 들어오고. 경남 고성 자란만 등 일부 해역은 지난해보다 9배 많은 수준입니다. 남해안에 내려진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게다가 맹독성 노무라 입깃 해파리까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놀이객들을 막기 시작한 해수욕장도 비상입니다. 해마다 해파리에 쏘이는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 등 유명 해수욕장은 해파리 차단망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여름철 불청객과의 힘겨운 사투는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고기는 덜 잡히고 갈수록 홀로 어선을 타는 어르신 수가 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인과 바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최근 5년간 5톤 미만 배를 타고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160여 명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도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업을 마친 배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창을 열어보니 밤새 바다와 싸워 잡은 고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고기 다 팔아도 기름값 빼고 나면 겨우 선장 본인 인건비 정도 건집니다. 사람을 채용해도 어백량이 는다는 보장이 없어 위험한 걸 알지만 홀로 배에 오릅니다. 혼자 이렇게 빨리 내려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위험하지. 월 한 350만 원 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162명이 5톤 미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홀로 조업하는 고령의 어민인데 실족이라도 하면 구조나 신고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해경은 매일 바다로 나가 구명조끼라도 입어달라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40분가량 이 계도선 타고 바다로 나오는 동안 조업 중인 어선 딱 3척 마주쳤습니다. 그만큼 넓은 바다에서 한 척 한 척 확인하고 계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뭐 한 1시간에 2-3척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시간이 있어서 10월부턴 무조건 구명조끼 착용해야 하는 걸로 법이 바뀝니다. 구명조끼는 덥고 불편하다는 어민이 많아 허리에 차는 구명 벨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작업대에 입는 갑바에 물이 차면서 가라앉기 때문에 수색이나 구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평소에 기관이나 통신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조업을 쉬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 대선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려 한 걸 두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감사를 벌였는데 2주가 지나도록 필요한 자료도 못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교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려면 당시 지도부 회의 기록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못 받았고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 조사도 못한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되고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출마를 결심했다면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근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나요? 김 전 후보 측은 당시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홍보 기획사에서 한덕수 후보도 당의 지휘로 같은 우리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대선 직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당무감사를 지시했습니다. 2주가 지난 오늘 당무감사위는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몰라 한 전 총리 촬영 예약은 해줬지만 비용은 안 됐고 한 전 총리 이름이 인쇄된 선거 운동복이 제작됐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의 후보 등록을 받은 지난 5월 10일 새벽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시 지도부의 회의 기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억이 다르고 그래서 지난주에 기조국 측에다가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좀 난색을 표명하면서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시 당의 투톱이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는 사흘 뒤 끝납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감사 동력이 떨어져 흐지부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최종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최고의 다이어트입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G7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 배웅에 나선 강훈식 비서실장 환한 미소를 띠고 있죠.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른 뒤에 저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 마치 이 짤을 보는 듯한 그렇습니다. 인상을 줬는데요. 자, 이 사진이 왜 화제가 됐냐고 하면 이 비서실장을 맡은 이후 대통령과 동행한 현장에서 포착된 강 비서실장입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네, 유독 강 비서실장이 좀 피곤해 보인다면서 온라인에선 강훈식 피곤 짤이다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이렇게 눈을 비비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보좌 하다 보면 비서실장이 경무에 시달리잖아요. 맞습니다. 좀 공감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 이 직장 상사죠. 이 대통령이 출장을 떠나자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뭐 이런 농담이 더해진 해석이 나온 건데요. 네. 공교롭게도 출장, 그러니까 이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의 너스레가 전곡을 찔렀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강 비서실장이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동행을 했는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고받은 대화를 전했는데요. 네. 들어볼까요? 친구니까 야 훈씨가 잘 지내냐 그랬더니 야 죽겠어. 그래서 야 어느 정도야? 나 5kg 빠졌어. 한 달 만에 5kg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 불과 비서실장이 된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5kg이나 빠졌다는 겁니다. 지난 4일 취임 당일 그리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인데요. 어떤가요? 확연히 진짜 많이 살이 빠진 조금 모습이네요. 수척해진 듯한 수척해졌어요. 모습이 예. 보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그만큼 또 무거운 자리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이 비서실장이라는 이 자리가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고 또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이긴 합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임종석 비서실장이요. 이렇게 목 뒤에 부항을 뜬 자국이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어금니 포함해서 치아를 10개를 뽑았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다라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자, 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몸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주변에서 비서실장을 하면 이가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라는 조언에 따라 잇몸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네, 다음 이슈는요. 방위병이 어때서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 안규백 후보자가 소환이 됐는데요. 네. 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 중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이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육사 출신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사병 출신인 안 후보자를 좀 비꼬는 듯한 질문을 한 건데, 자,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재판부도 너무 속보이는 질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자, 그러자 관련해서 이 보수 논객 가운데 한 명인 정규재 씨 이렇게 꼬집습니다. 보수 대통령 중에 누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갔다 왔나? 윤석열이 군대를 갔다 왔나? 윤석열은 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다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헌까지 때리고 안규백 씨와 방위로 22개월이나 근무하면 요즘 현역보다도 오히려 복무기간이 길게 군대를 근무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방위로. 안규백 후보자가 국방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네, 대통령실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5선을 하는 동안 국토위를 2년 정도 한 걸 빼고는 의정활동 내내 국방위에만 몸을 담았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해설가와 선수는 다른 영역이다.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 강직한 군인을 국방장관에 지명했다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하지만 좀 돌이켜보면 64년 만에 이 민간인 국방장관을 지명하게 된 배경, 바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자지구에선 온 가족이 호적에서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수위에 쌓인 시신들이 병원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꽉 차면서 둘 곳이 부족해진 겁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에 나서면서 최소 18명이 숨졌습니다. 학교와 시장이 공습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지만 숨진 사람들 가운데 실제 하마스가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عيلي كامله المسحت من السجن المدني والله ما احنا قادرين نستوعب حاسين حالنا في كابوس مش قادرين نطلع منه القاهره انا زوجي اول عمر استشهد اخوها يعني وهي لحقته بولادها وزوجها كمان 군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간인들도 팔레스타인 마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유대인 100여 명이 서안지구 카프르 말크 마을을 습격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자경단으로 보이는 이들은 복면을 쓴 채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과 공식 종전한 뒤 가자지구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עובדים על כך במרץ. לצד שחרור חטופינו והכרעת החמאס, יש פה הזדמנות, חלון הזדמנויות שנפתח, ואסור להחמיץ אותו. אסור לבזבז אפילו יום אחד.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스라엘 이란 종전 이후 130명이 숨진 것을 더해 가자 전쟁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사람이 5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 중국 샤오미가 첫 SUV 차량을 출시했는데 3분 만에 사전 주문이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저렴한 가격과 성능 덕에 인기라고 합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가성비의 대명사 중국 샤오미가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스포츠 세단 시리즈에 이은 첫 SUV YU7입니다. 我们就发布大家期待已久的小米预期。这是一辆高性能的豪华的 SUV。 YU7은 고급 SUV를 표방하면서도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격은 경쟁 모델 테슬라의 모델 Y보다 200만 원가량 싼 4,800만 원대입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3분 만에 20만 대의 사전 예약 주문이 쌓였습니다. 첫 전기차가 지난해 9개월 동안 13만 대 팔린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샤오미 전기차는 지난 3월 자율주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3명이 숨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다른 차량 16대를 잇따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성 논란을 가격과 성능으로 잠재운 겁니다. 如果没有安全，其实什么都没有。我一直以来的观点都是，安全是前提，安全是基础，安全是一切。 이런 중국발 전기차의 공습은 이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에서 지난달 6만 5천 대가 넘는 차를 팔며 시장 점유율을 1년 전 2배 수준인 5.9%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전기차 업체 BYD는 처음으로 테슬라 판매량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업체가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전기차의 공습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파크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골프장 숫자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벌어진다는데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요했던 이 마을의 평화가 깨진 건 난데없이 파크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 제대로 된 설명에 한 번 없이 농사 짓던 땅을 올해 연말까지 정리하라는 이 통지서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충남 홍성군청은 지난 4월 송전탑 아래 군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 27홀짜리 파크 골프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5년 동안 군유지를 빌리기로 이미 계약한 농민들은 농사 1년 만에 손을 놓게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제 계약을 해서 5년을 했는데 올 12월까지만 해지 통보가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동네도. 추진 절차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모든 개발 행위는 일단 환경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미리 주민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미리 하든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긴 합니다. 송전탑 아래 땅은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라도 개발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고압선 지나갔지. 참 속된 말로 땅값 이건 우리들이 이 매매가 안 돼 여기. 그 친구들이 같이 하자 부부 동반해서 하고 다 하는데 놀러 가보고 구경해 보면 좋더라고요. 50명 남짓한 이 마을이 불과 2달 만에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동네에서도 찬성 측 반대 측에서 이게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강남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 중턱에 있는 훼손된 경작지에 파크 골프장을 짓겠다고 구청이 나선 겁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경작지로 쓰이던 산 중턱에 숲을 조성하고 파크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크 골프 인구가 많은 단체에선 적극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산 쪽에서 치니까 공기도 좋고 훨씬 자연환경이 좋은 데서 치는 거예요. 골조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천보다 접근성이 거기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부지 인근에서 과거 산사태가 났던 만큼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면 그 위험이 더 커질 거라 우려합니다.
예방 활동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산사태는 안 난다. 정말 산에 대해서는 정말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번 양보한다 해도 사실상 등산을 해서 가야 하는 곳이라 접근성 면에도 부적절한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 부지에 올라가 보니 차로는 접근할 수 없고 꼬박 20분을 올라야 닿을 수 있었습니다. 요지역 지형이 엄청 아이고 여기 되게 가파르네요. 도심 속 몇 안 되는 녹색 자연을 또 파괴하는 건 아닐지 우려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각종 진짜 희귀 동식물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털을 잡고 있던 애들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은 어떤 생태 환경을 리듬을 다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강남구청은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지 않은 채 추경 예산을 편성한 상태.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이 파크 골프 이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추진 절차로 마을 공동체의 갈등을 키우고 있거나 완공되더라도 안전과 환경에 나쁜 영향이 예상된다면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물벼락에 흠뻑 젖고도 SSG 노경은 선수가 웃음 짓고 있습니다. 한때 방출되기까지 했지만 버티고 버텨서 41살의 100홀드 기록을 채웠는데요. 세월을 거스르는 40대들의 가슴 뛰는 야구 이야기를 최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시속 126km 느린 커브를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면서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최영우는 오늘도 첫 타석부터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한참 어린 후배들이 쏟아내는 농담도 가볍게 웃어넘기는 최영우는 올해 42입니다. 옛날 같으면 은퇴는 물론 베테랑 코치가 됐을 나이. 그런데 방망이는 젊음 그대로입니다. 타율은 3할 2푼대로 4위를 달립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선수들, 이젠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최근엔 중계 카메라 앵글에 40대가 나란히 잡히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오승환이 던지고 강민호가 받고 타석에선 최영우가 섰습니다. 덩달아 야구 역사책을 바꿀 만한 진기록도 쌓입니다. 41 SSG 노경은은 가장 많은 나이에 100홀드 기록을 썼습니다. 최고 시속 149km의 공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한때 방출됐던 서름도 이젠 잊었습니다. 프로 생활이 약간 좀 필름처럼 약간 좀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최고령인 43 오승환은 지금도 마운드에 섭니다. 지난해 9위가 떨어져 선수 생활 끝자락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의심했지만 부상에서 회복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펜 자원으로 26일까지 최근 5경기에선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40에 가까워지면 은퇴를 생각해야 했던 야구의 관념이 하나둘 허물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에 걸맞은 몸 관리를 하고 또 팀 차원에서도 역할 배분이 확실해지면서 이젠 야구 선수의 롱런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 뜨거운 눈물이 터졌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컬링 대표 선발전은 팀킴이 떨어질 정도로 정말 치열했죠. 여자부에선 선수들 이름에 G자가 들어가서 5G라고 불리는 경기도청이 올림픽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점 차로 앞선 시밴드에선 집중력이 더 빛났습니다. 상대가 어려운 벽을 세워놔도 그걸 살짝 지나 결국엔 상대 스톤을 밀어내고 하우스의 한 가운데를 차지합니다. 경기도청의 7대4 승리. 선수들은 일제히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딱 터지면서 끝나는 순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난 2월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 10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냈던 경기도청은 3년 연속 태극마크를 지켜내며 처음으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길을 열었습니다. 남자부는 김수혁의 샷 하나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힘있게 밀고 간 노란 스톤이 같은 빛깔 스톤을 이용해 상대 스톤을 밀쳐냅니다. 저희 팀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또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참고 여기까지 견디면서 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은 경북체육회는 오는 12월 올림픽 티켓이 걸린 최종 예선에 출전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무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남부 곳곳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특보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를 조금 밑돌겠고요.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무더위와 함께 전국 곳곳에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굵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이면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과 대구가 24도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 31도, 광주는 32도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때때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